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행복도가 떨어지니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잘 안 나오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뇌가 된 거죠. 교수님도 인간인 이상 비교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 유전자에 어떻게 적응을 하시는 전략을 갖고 있는지. 다행히 우리 뇌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재벌 3세는 행복한가요? 근데 왜 마약을 하는 건가요? 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건 있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탈적으로 무너져서 마약까지 손대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한국인은 쉽게 행복해지지 않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근데 반대로 남아메리카 쪽 사람들은 쉽게 행복해지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아난다마이드. 이 유전자인 거죠?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이죠. 그럼 여기서 왜 불행한가요? 불행하다라기보다는 쉽게 행복해지지 않는다.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쉽게 빨리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그 분비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많이 가져야죠. 어떻게 많이 갔죠? 열심히 살면 되죠. 쉽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많이 가지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아프리카 학생들을 가르쳐본 교수님들이나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일해본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분들 보고 게으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게으른 게 아니다, 낙천적인 거다. 낙천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적게 가져도 쉽게 만족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주일에 3일만 일하시는 게으른 분이 아니라 일주일에 3일 일하고 받은 급여에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적게 가져도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행복도가 떨어지니까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잘 안 나오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뇌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내 옆에 있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친구보다는. 교수님께서는 루틴이 있는 건지 교수님도 인간인 이상 비교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 유전자에 어떻게 적응을 하시는 전략을 갖고 있는지. 다행히 우리 뇌가 크기보다 빈도를 더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종이에다가 바를 정자를 약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큰 부를 이루신 분들, 그분들의 부의 10,000,000,000 1도 안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건 제가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빈도를 높이는 건 제가 더 유리해요. 길 가다가도 내려가서 떡볶이 먹고 다트 게임 하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이모 나한테 용돈 많이 줬잖아 라고 조카가 자기 이모한테 고마워해요. 근데 그 많이가 용돈의 크기보다 용돈을 준 빈도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은 1,000억을 한 번에 가질 거냐 10억을 나눠서 가질 거냐 했을 때 후자를 선택하는 게 행복의 빈도에서 훨씬 높다는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500원씩 뭐 2억 번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나는 요 정도면 행복해, 요 정도면 참 괜찮아지더라 기분이, 이런 느낌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500원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받았다고 안 치는 거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서 한 번 오늘 행복했어 라고 했는데 이 발을정자 한 번 거주는데 필요한 하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느낌. 나 요 정도면 나 오늘 한번 행복한 거야. 그런 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했죠. 맥주 2병에 쥐포 2장, 땅콩 뭐 한 접시, 요 정도면은 먹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뭐 아무리 여기다 들이 부어봐야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난 요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딱 요 정도 바라는 상태에 오더라. 그럼 이제 여러 번 해보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하한선, 가장 비용이 저렴한 행위들이나 음식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되죠. 그래야 빈도를 높일 수 있게 되겠죠.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가설검증의 과정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가 되죠. 행복도 정확하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보면 그렇게 뭐 드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뭐 했더니 기분 좀 풀렸더라, 뭐 했더니 좀 마음이 나아졌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자의 눈을 보면 난중일기는 참으로 그런 소소한 기록들이 많으세요. 딱 쓸만한 작은 행복,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잘 만들어진 분이 이순신 장군이신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을 느꼈던 포인트들을 많이 기록하고, 그렇죠. 그 중에 보면서 이거 지금 해야겠다 딱딱딱 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강인했던 인물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강인했던 인물. 결국은 자기만의 개인 기록들이 많은 사람들. 처칠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요. 뭐 카네기나 록펠러 기록을 봐도 보면 거대하고 장엄한 뭐 대부호나 거인 정치인의 그런 기록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스트 하나, 뭐 우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놓은 홍차 마셨던 기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게 자꾸 자기 암시 주는 거죠. 윈스턴, 너 이 행동을 하고 나면 시련을 이겨내더라. 내일 너는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꾸역꾸역 다시 다음날 출근하더라. 우리가 대부분 보면 큰 행복만 주로 기록을 하려고 그래요.
대학 들어갔다, 뭐 승진했다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작은 기억은 잘 기록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찾아가기 쉬운 행복인데 그것들은 우리가 소소하거나 심지어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록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번아웃 왔을 때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우리 뇌에는 분명히 이런 도서관 전집 같은 행복의 기억들이 있죠.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찾지를 못할까? 일종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도서관에 아무리 거대한 도서관이 있어도 여기 앞에 서지 정보 칸이 있어요. 그래서 B16은 뭐, A14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누가 들고 튀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불태워버리면 도서관에 책이 아무리 맞아도 못 찾잖아요. 그 서지 정보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서지 정보를 받게 하나 더 만들어놔야 되는 게 그게 행복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그때 요 사람이랑 요거 하고 요거 먹고 요렇게 몸을 좀 움직이고 다시 일어났구나, 쓰러지지 않았구나 이런 기록들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지혜라는 책에서도 이순신 장군님이 난중의 일기를 보면 진짜 별거 없다. 그런데 그 기록들은 분명히 후반기로 가면서 비슷한 행동이 나와요. 시련의 종류와 고난의 종류가 왔을 때 음식도 왠지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행동도 비슷해지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어벤져스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건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사람이 결국 큰 고난을 이기더라. 이거는 망고불면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소한 기록이라던가 사소한 거에 대해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뇌용량 낭비 아닌가? 그런 거 말고 좀 더 중요한 걸 기록해야 되고 중요한 깨달음을 기록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너무 또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고 지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고 자주 복귀하고 사소한 것도 기록하는 그 습관을 해야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재벌 3세는 행복한가요? 근데 왜 마약을 하는 건가요? 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건 있죠. 제 자식이 만약에 마약을 하면 그냥 걔가 마약한 건데 재벌 3세가 마약을 하면 그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오니까 심지어는 똑같은 발생 빈도가 일어나도 이쪽에서는 되게 많이 다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과장되는 게 있죠. 네네. 그렇죠. 과장이죠. 그렇게 간단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네. 저는 많이 뵙죠. 창업주도 많이 뵙고 2세 경영인, 3세 경영인도 많이 보는데 왜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야, 재벌보다 좋은 건 재벌 친구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활고생은 안 하고 나는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느껴질 정도로 옆에서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편하고 정말 서포트도 잘 받는 그런 환경임에도 그건 또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구받는 것도 정말 많고 맞네. 네네. 4세 정도 되면 정말 나는 싫다고 나한테 물려주지 말라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봅니다. 너한테까지 내 짐을 내가 줄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그냥 전문 경영 체제로 가볼까?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중요한 건 제가 옛날에 이제 부동산 전문위원 중에 박원갑 전문위원이랑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기괴한 삶을 사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참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지켜야 되는 약속이나 규율도 많고 그럼 재벌 3세는 행복할까? 제 정의로는 행복하진 않아요. 행복에 대한 제 정의 중에 하나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투덜투덜이라도 될 수 있거든요. 진짜 하기 싫어. 진짜 안 할래. 막 그런 말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행복에 저에 대한 정의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게 그렇게 치자면 그분들은 거기에도 되게 불리한 분들이 많아요.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님이 그분도 이제 많은 부자들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큰 부자들이 치러야 되는 그런 형벌이 있죠. 부자들이 반드시 명시적으로든 아니면 암묵적으로든 항상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나 믿지 말라고. 심지어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왜냐면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좀 믿어도 되죠. 제가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10등 안에 들어가는 부자의 3세이신 분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정말 좋은 분인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되게 비싼 식당이었고 그런 식당 있잖아요. 딱 옷도 받아주는. 전 처음에 몰라가지고 손을 주시길래 저는 이거 하이파이브하고 밥 먹나? 이렇게 손을 대.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옷을 딱 받아주니까 자기 물건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맡아주는 분을. 제가 봤다는 걸 또 눈치채고 앉자마자 아유 참 이게 못된 습관이 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민망해 하셨죠. 왜 체크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으면 안 되니까. 정말 그 정도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큰 부를 가진 분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믿었다가도 그 사람한테 속아서 낭패 보는 경우들이 있죠. 왜 연예인분들 있잖아요. 셀카 찍어요, 셀카 했는데 갑자기 뽀뽀하고 가버리면. 그럼 이제부터 남자들이 올 때마다 자꾸 체크하게 되잖아요. 재벌 3세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불행하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13살 때 RPG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레벨 1부터 99까지 키우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게 결국에 해냈어. 근데 치트키라는 게 있어요. 치트키 있죠.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레벨 99로 딱 했는데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는데 그쵸. 안 하게 됐거든요. 되게 인생에서 충격적인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재벌 3세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거의 다 갖고 있고 결국 이제 챌린지들이 계속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계속 고난과 시련이 있고 물론 3세 분들도 있죠. 아버지와의 뭐 경영 수업이가 됐든 아니면 친구들과의 경쟁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기댈 곳이 존재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가 20살도 넘어가고 30살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챌린지들이 너무 많아서 이 견고함이 있고 상처를 금방 회복하는 탄력성들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은 레벨 1, 2, 3, 4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금수저로 태어나면은 1, 2, 3에서 갑자기 레벨 20짜리를 상대하라고 챌린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극복이 불가능한 갭이니까 그때 약간 일탈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첫 번째로 치트키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게임은 설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한 사람을 이틀 한 사람이 못 이겨요. 게임이 굉장히 페어, 공정해요. 치트키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거로는 게임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치트키가 나오면 노력이 아니라 전지적 재능이 모든 걸 지배해버리니까 그 게임 생태계가 망가지고 게이머들이 떠나죠. 재벌 3세라는 뭐 그런 캐릭터는 치트키가 되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치트키에 해당하는 재능을 늘 보여줘야 되는 사람. 그 압박감은 또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군복무를 했는데 단기 장교 3년만 복무하고 끝나는데도 연관 장교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군생활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이. 근데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야. 군생활 3개월 한 제가. 도는 거죠.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비웃을까가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쵸. 그거 몇십 배를 아마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어떤 3세들은 아주 못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태어난 성분 자체가 달라. 좋지 못하죠, 자기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 그렇게 조언해 드린 적도 있거든요. 각자에게 주어진 60세 이전의 운명이 많이 다르다. 60세 넘어가면 또 한 번쯤은 달라질 거다. 어쨌든 최소한 전반전에 해당하는 60세 전까지 혹은 50세 전까지의 운명이 저 사람과 내가 많이 다르구나.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병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꿀보직이란 없다고. 보일러병도 얼마나 힘들고 테니스병도 얼마나 힘들고 힘든 거 많은 것처럼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탈적으로 무너져서 마약까지 손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인터뷰를 마칠 텐데 되게 많이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시간,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